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며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허위 선동과 폐륜 공작을 일삼아왔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폐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냐?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의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광복절 경축사가 경고사가 됐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8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8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운동사를 담은 실경 역사극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문화지킴이 김호태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죠. 안영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묻지마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정신적 병증 또 다수의 범죄 성향 등에 기인한 바가 상당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이죠.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신림동 흉기 사건을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네. 이 피의자 조모 씨의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의 전과도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년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소년법이라고 별도의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민법상 18세 이르면 성년이 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으로 정의해서 소년법이 적용이 되고요. 소년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제1조에 의하면 이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이게 형사 범죄를 범해도 소년이란 특수성을 고려해서 징역이나 벌금형 이러한 일반적인 형벌을 내리지 않고 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안동, 청송, 의성, 예천, 영주 이쪽 지역에서 소년범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제 대구지방법원으로 가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그 심사 후에는
이제 10가지 종류 중에 처분을 내리는데 뭐 예를 들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한다든지 수강 명령을 한다든지 사회봉사 명령 또는 뭐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아까 말씀드린 한 10개의 조치를 내리는데 형사처벌과는 차이가 있고 네. 좀 소년을 올바른 사람 만들고자 하는 교화의 목적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전과도 네. 아니고요, 이거는. 네. 근데 조모 씨는 14건의 전력이 있다는 건 14번이나 그러면은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됐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소년부로 송치 전력이 14건이었다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포맹의 교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범이 계속 범할 경우에 정신적인 진료를 포함한 치료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제 가동해서 개별적인 개인마다 심층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네. 물론 항상 예산과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증이나 범죄 성향이 강한 소년들에 대한 이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신림동 흉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봐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제 공포심을 갖게 되어서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데요. 범죄 반복성이 발견되는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을 연이어 그냥 줄 것이 아니라요. 개인 맞춤형 진료가 심층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개별적 치료를 못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런 14번의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됐다면 이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건 이미 파악이 됐을 텐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식별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현재로서는 네. 소년보호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처분 외에는 또 내릴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이게 좀 뭐랄까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게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네. 다만 뭐 소년범이나 또는 일반 형사법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여론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좀 그늘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식별해내는 게 그 전제도 중요한데 그래야 이제 뭐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지 미리 발견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선별적으로는 뭐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들어보셨듯이요. 네. 이제는 좀 더 확대해서 충분한 면담과 심리 검사를 통해서 위험성이 있는 소년범들 걸러내는 시스템과 매뉴얼 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신림동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 씨의 경우에는 소년범으로 송치된 14건의 전력 외에도 이제 이건 소년범이고 그 외에 3건의 전과가 더 있습니다. 네. 전과라는 것은 네. 14건으로 하고 나서 또 네. 일반 형사범으로 3번이나 처벌받았다는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과라는 게 소년범이 아니라 일반 형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인데 네. 참 이게 14번이나 참 교화 처분을 받고도 또 3번이나 더 했다는 거죠. 좀 더 이것만 봐도 묻지마식 범행의 전조 증상이 보이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한 13년 전에 이 조모 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네. 요게 좀 사건을 보면 굉장히 좀 이 전조 증상이 보입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은 이 조모 씨가 2010년에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떤 사람의 발을 밟아서 말싸움을 벌였는데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 씨가 뭐 B 씨를 또 그 발을 밟은 사람 일행으로 착각해서 싸움도 붙었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C 씨가 왜 싸움 붙었냐 이랬더니 조 씨가 그 사람한테 말 싸가지 없게라고 하면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던 사건이죠. 야, 지금 3명이 다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폭행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C 씨가 전치이주 내진창 있고 뭐 종업원은 팔 찢어지고 뭐 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전을 배부히 얻어맞기도 했다는데요. 네. 자, 이걸 보면 이게 다 판결에 나와 있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범행을 보면 또 그 이전에 14건의 전력을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적 전조 증상이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이러한 유형 이제 이 정도까지 보이면은 이제 행정 당국에서 별도로 선별해서 좀 더 질적으로 하는 치료와 교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사실 그때 잘했으면
이 제도로 했으면 이게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결과론적인 안타까움도 드는 게 이 대목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행영제도 전반에 있어서 재범 방지 교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자세히 또 살펴볼까요? 예, 이게 자꾸 수치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좀 심각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은 현재 재복역 비율은 매년 25% 정도입니다. 100명이 출소하면 그중 25명은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복역을 한다는 말인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초범의 재복역 비율은 한 8.6%에서 12.6% 수준이죠.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재범은 이제 다시 복역하는 비율이 22.5%에서 30.1%, 한 2배 정도 됩니다. 네. 산범은 34%에서 43.3%, 또 이게 30% 올라가죠. 네. 4범은 39.2%에서 52.1%, 또 폭증합니다. 5범 이상은 49.6%에서 64.8%로 점점 높아집니다. 그럼 복역하면 할수록 범죄율이 더 높아지네요. 재복역 비율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쭉 나오는데요. 네. 형벌의 목적이 이제 응보형, 다시 말해서 그 타격을 가하는 것도 있지만, 교정과 교화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통계를 보면은, 교정시설을 더 많이 갈수록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재복역 비율이 높아진다는 걸 볼 수 있어서, 문제점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고요. 네. 범죄가 반복하다 보면 점점 커지고 강폭화되는 경우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가서 이게 교화돼 나온 게 아니라 범행 수법을 배워 나오고 정신병증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져 나온다는 단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국회 사무처 자료에 가면은 특히 단기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하의 형인데요. 수용자를 재사회하는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용자를 탈사회하게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단기 자유형을 부과받은 수용자는 짧은 수용 기간 동안에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손상당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로부터 이탈된다는 건데요. 또한 단기 자유형은 수용자의 양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시설과 운영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그에 비해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는 것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좀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있거나 또는 범죄에 대한 강폭한 성향이 있어도 이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좀 약하거든요. 네. 교도소 내에 이런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의사 선생님도 좀 그렇게까지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단기 자유형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년범이나 일반 형사범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나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유형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차별적 분노 범죄행위라든지 사이코패스형에 대한 심사 및 분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령 과정에서 심층적인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좀 여기에 더불어서 단기 자유형 문제는요. 오히려 범죄인으로 하여금 배워서 나오도록 하는, 또는 사회적으로 이 어떤 기반을 파괴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처럼 주말 구금이라든지 휴일 구금 또는 하루에 반만 구금한 반일 구금 제도 등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서 좀 교화와 사회복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번 사태를 보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묻지마 폭행의 발생 원인을 한번 알아봤고요. 개별적으로 네. 치료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앞으로 심사 및 분류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 치료 프로그램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도 좀 보완되면 좋겠고, 정말 주말 구금이나 휴일 구금, 반일 구금 제도 같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살펴볼 만한 것 같네요. 이번에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묻지마식 범죄가 막 우죽순처럼 생기고 댓글이라든지 또는 예고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우르륵 또 물 끓듯이 우르륵 해서 막 땜질식 처방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을 많이 하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치료나 선별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이 점을 좀 잔잔하게 좀 논의를 해보자. 1년, 2년 걸려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용진의 쾌도난법 안용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 임청각의 주인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운동사를 담은 실경 역사극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안동문화지킴인 김호태 대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간도 바람소리 실경 역사극 지난 4일부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서간도 바람소리 어떤 공연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만주 지역에서 우리 동포 100만 명을 이끌으신 독립운동가 지도자 석주 이상용 선생님을 내용으로 독립운동 내용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연극인데요. 네. 지역 배우와 제작진이 모두 지역 단체가 만들었고 문화유산 현장에서 공연되는 실경 역사극입니다. 여기서 특히 일본군이 등장하지 않고 독립운동 그 실제적 갈등을 중심으로 웃음과 감동 그리고 환희가 있는 실경 역사극입니다. 작년도에 지역인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으로 평이 나 원래는 안동시에서 지원도 대폭 늘려 5회에서 12회로 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지역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데요. 예. 예, 올해는 장소가 태사무용으로 변경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보건공사가 조금 계획보다 조금 늦어져서 원래 7월에 이제 내부공사 마무리되면은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12월로 연장되어서 할 수 없이 태사묘에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잠시 임청각 복원과 주변 정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 지금 올해 말까지 이제 토목공사와 임청각 기존 건물을 좀 수리하고요. 아, 네. 그다음에 25년도까지 주변 부속 건물 동서 이동과 그다음에 역사 공유관을 25년도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복원돼가고 가옥 두 동의 소유 주체가 임청각 종손이나 종가가 아니고 고성이 씨 문중으로 추진이 되면서 갈등이 빚어졌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된 건가요? 네, 현재 종손이 문중과 의논하에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석주 선생님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기 위한 국가에서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이제 복원하는 만큼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독립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장이 아마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다시 공연 얘기로 돌아와서요. 서간도 바람소리, 임청각의 주인이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료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석주 이상료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표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예, 저도 이제 석주 선생님에 대해서 단순히 처음에는 독립운동가의 한 분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나 석주 선생님은 이제 외삼촌이 의병장이었고 전고모부, 아버지 고모부죠. 처강 김도하 선생이 의병장이었고 그다음에 서산 김흥락 선생이 이제 스승인데 이분이 의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의병장들이 아주 배경으로 이제 생활하셨던 분인데 네. 그래서 의병부터 해서 그다음에 신교육, 혁신유림이라고 하죠. 네. 이런 교육을 하다 결국 만주로 가게 됩니다. 일본이 강점하게 되자. 거기서 이제 서간도에서 벼농사를 성공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첫째 이제 그 백만 동포를 이끌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독립운동은 어떤 실제 현장에서 총을 쏘고 뭐 또 일본과 막 전쟁을 하고 이런 분은 아니고요. 185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독립운동 현장에 나섰던 지청천이나 이런 분들은 1888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분과 같이 했는데 1900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과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대표적으로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1889년에 31살 차이 나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이 젊은들을 모아서 독립전쟁을 벌였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현장에서 하나의 장군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기에 서간도에 모인 동포들을 그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교육, 민족 교육, 그 다음에 무장투쟁, 그 다음에 자치권, 군사훈련을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부민단을 만들었을 때는 26만이 우리 모입니다. 네. 한족회는 거의 100만이 되는 그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모델을 보여줬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길림 성주와 단판을 짓는데 첫째 우리가 국권 저거죠. 우리 국적을 중국 국적을 요구해서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농사 지을 땅, 그다음에 민족교육, 자치권, 그다음에 군사훈련을 보장받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를 서간도 바람소리를 보러 가면은 다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예, 어느 정도 너무 이 석주 선생님은 하신 일이 많아서 사실은 1시간 10분 정도의 어떤 연구로서는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느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녹여냈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은 제대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연극에서는 뭐 하나하나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분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은 확실히 볼 수 있고 감동과 웃음과 또 환희를 맛보는 그런 연극입니다. 네. 지난해 보셨던 분들은 무대가 달라지면 무엇이 바뀔까 궁금할 것도 같거든요. 네. 지난해 공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해는 이제 인천각하고 연못 배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특히 경사진면이 있어서 자연적인 실경 무대가 있었는데요. 아주 좋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원래는. 네. 그러나 이 태삼여도 사면이 이제 그 문화재로 이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사면을 이용했던 것을 사면의 건축물과 처마를 이용해서 다양한 배우들이 다양하게 등장, 퇴장하면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본 결과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네, 입체적인 장면을 여러분께서 또 배우들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배우 스태프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지역인들이 함께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실까요? 예, 뭐, 우선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총괄 기획을 제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역에 이제 연출가로서 이제 오랫동안 했던 황영호 연출 감독. 그 다음에 또 최미선 이제 분장과 의상을 담당하고 있는 최미선 감독. 네. 그 다음에 음향 조명 기술을 하고 있는 그 김경열 감독. 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행정 사무를 보고 있는 우리 신명 사무국장, 그다음에 우리 실장 임용현 실장님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이 모든 분들이
매일 저녁 일에 나와서 연구하고 또 참여하고 또 이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굵직굵직한 분들이 다 이름이 호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공연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일까요? 예, 8월 18일 네. 금요일, 19일 토요일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9일까지 계속 됩니다. 네, 9월 9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네. 저녁에는 서간도 바람소리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연료가 지역 상품권으로 하면 좀 이익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연료가 뭐 이렇게 무료로 해도 좋지만은 네. 그래도 이 좋은 공연은 자기 돈을 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 10,000원의 이제 관람권이 있는데요. 지역 상품권에 5,000원을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네. 안동문화지킴 홈페이지와 임청각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은 20%로 이제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000원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돈이 네.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지역에 전부 다 한원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또 이 앞으로 큰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지역 경제가 산다는 거, 그게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배우분들이 연기를 꽤 잘한다는 소문이 많거든요.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에는, 서간도 바람소리는 꼭 보러 가자.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주변에도 소문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3,000원의 공연 관람료를 지출하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대표님? 예, 뭐, 어쨌든, 우리 석주 이상영 선생님과 이제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과 다르게 아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 동포들에게 이 한반도를 떠나서 이국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챙기면서 삶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진행한 독립운동으로서 세계적인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특히 석주 선생님은 남의 땅에서 100만 동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런 작품이 잘 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문화지킴이 김호태 대표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윤도현이에요. 타잔.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난 많은 꿈을 꾸었지. 말도 안 되는 꿈만 꾸었어.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루었지.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 미중 관계와 관련해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미중 관계 이 주제 선택한 건 오늘 특별히 8.15 광복절이라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역시 평론가님의 그 시선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꽤 많이 중국을 방문했고요. 또 앞으로도 방문할 예정이죠? 지난 6월 중순경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베이징에서. 네. 시 주석이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마 2015년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 보아오에서 만나고 8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경제사령탑인 제니 옐런 재무장관, 네. 존 케리 기후 특사까지. 아니 뭐 미국의 중요 인사들이 다 중국 가서 시 주석을 아련하는 건지 뭐 하여튼 만났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요. 네.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세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고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동맹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반대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 물론 이 얘기는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도 8월 넷째 주에 방문한다라고 하고요. 워낙 이렇게 미국의 장각부 이사 고위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중 관계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방문한 분들 중에 눈에 띄는 분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잖아요. 예. 이게 헨리 키신저, 이거 언제적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네. 무려 52년 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핑퐁 외교를 통해서 양국 관계에 물꼬를 튼 사람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시험 문제로 나왔던 외교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난 5월 달에 만 100세를 맞았어요. 와, 100번 방문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키신저 장관이. 예, 무지하게 많이 방문했죠.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면담을 했습니다. 100세에 면담을. 예. 네. 근데 아무리 미국의 미국 외교계의 거두라고 하지만 현직도 아니고 네. 이 블링컨이나 제니 옐런 존 케리보다 훨씬 더 정중한 예우로 맞아들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서방 매체들은 과장되게 환영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요? 중국 입장에서야 실제로 정중하게 예우 네. 맞아들였습니다. 중국 인민의 오랜 벗이라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헨리 키신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왜 시진핑 주석 극진히 대접을 했는지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무후무한 외교 천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특히 1949년 이후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한 70년대까지 미국은 외교의 격동기였거든요. 네. 여기서 외교에 있어서의 정말 그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살아있는 외교 천재의 전설로 불리는데 네. 제럴드 포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정말 많은 외교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중 외교 수립 당연한 거고요. 베트남 전쟁 종식까지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거든요. 네. 네, 평화의 전도사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죠. 남미 군사 정권들의 양훈약수단을 묵인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유태인입니다. 나치의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왔고 여기서 정치학 공부해서 하버드에서 정치학 가르치다가 관계에 입문했고요. 네. 어쨌든 지금도 100세인데 코로나 무사히 지나갔고 그 사이에 책 2권 집필하고 지금도 강연하고 언론 인터뷰 한다고 해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얼마 전에 키신저 전 국무장관 모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었다고요. 지금 세계의 정세를 마치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과 비슷하다.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힘을 비축한 강대국들이 원칙을 정하지 못하게 되면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힘의 균형이 깨지면 치명적 결과가 도래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중국의 속내가 무엇인가 키신저만의 독특한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속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몰래 키신저가 아까 말씀하셨던 100번 중국을 방문했다. 워낙 네. 중국의 우호적인 학자로 평가받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세계 정세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다수 중국 정치인들은 미국이 하락세에 놓여 있다. 자신들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중국 지도부는 서방 국가가 제안한 질서라는 것이 사실상 미국이 주창한 것이고 서방 국가가 중국에 요구하는 책임과 이에 따른 보상이 불공정하다. 기후 문제 관련된 거. 네네네. 예,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이 신흥 강대국으로 당연히 특권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안 한다. 미국 믿으면 안 된다. 미국 믿으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결 지점에 있는 미국과 그런 시각인데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가요? 여기서 키신저의 통찰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바라본 대서방 감정에 서방은 냉철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판도를 뒤엎으려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서방 학자들의 주장인데 이게 표피적인 관찰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쉽게 말씀드리면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싶지 이걸 지배하는 걸 원치 않는다. 지배는 뭐까지 동반하냐면 책임까지 동반해지거든요. 네네. 책임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지배는 중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난 발상이다. 이건 정말 키신저의 아주 독특한 시각입니다. 그렇네요.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예요. 중국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시선인 것 같은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키신저가 이런 주장을 내놓는 배경에는 키신저가 중국의 사상,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유교주의에 정통하다는 거죠. 사실상 중국이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네. 중국 사상은 유교주의라는 거예요. 유교 사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챙기고 존경받고 싶고 군사력과 기술 모두 우위에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걸 자랑하고 싶지 막스주의를 타국에 강요한다. 소위 얘기해서 예전 전통적으로 내렸던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그 공산주의를 세계혁명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 1대1로 주창하고 중동평화 중재자로 나서는 세계평화 부르짖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 잘났어. 우리나라 잘났어. 중국 세계 최고야. 이런 세계적으로 지도적인 국가라는 걸 확인받겠다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만 되면 굳이 미국과 네.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 네. 미국이 인정해준다면. 미국이 중국이 대응하는 것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고 키신저는 미국 지도부에 조언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역할이 양립한 것이 가능한지는 이걸 다시 평가하고 영구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 키신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인정만 해주면 그래 너는 건이 넌 정말 최고야라고 인정만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예. 사실 현재 미국과 중국 이 G2 국가가 첨예하게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대만 문제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대화에 나서야 되는데 이건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강제로 대만을 병합하려 들면은 이건 중국 본토의 경제를 희생하게 된다. 네. 그 중국 경제의 희생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중국 거기서 멈춰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미국과 중국 양국이 대만에 관한 입장, 원래 근본적인 갖고 있는 입장, 이걸 근본적으로 유지를 하되 미국은 병력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대만 독립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범세계적인 그 세계 질서를 봤을 때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때로는 군사적 충돌까지 감시할 정도로 굉장히 첨예해지는데 이건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키신저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데 실용주의를 가져라라고 얘기해요.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외국 정치에 개입할 때마다 세계를 자유, 민주,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을 이제 키신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도덕적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 도덕적 원칙이 원래 국익, 미국의 이익에 너무 자주 앞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인도 예시를 듭니다. 인도가 굉장히 분석할 만한 부분이 많은데 네. 인도는 외교에 있어서 다자 구조가 아니라 현안 맞춤형 동맹을 맺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각각 국익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동맹을 맺고 있어요. 인도는 그런 인도의 예시를 드는 겁니다. 유럽, 중국, 인도가 합류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미국이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 실용성을 극대화시킨다면은 끝이 좋을 수도 있고 최소한 재앙을 갈등이 끝날 수 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끝까지 갈등하다가 큰일 난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같이 지금 국제 정세가 벌어지고 있다. 긴장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너무 국익, 실용주의로만 가면 우리 그 군사적 충돌까지 지금 염려가 되는데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좀 깊이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네. 미중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요. 경제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 경제적으로요? 예. 네. 서로 간의 교역량이 트럼프 시절보다 이 바이든 시대가 훨씬 더 교역량도 많거든요. 네. 중국에서 제조하지 않으면은 미국 내에서 팔리는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은 사라지거나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미국, 유럽인 소비생활 돌아가지 않아요. 미국 기업들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기려고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는데 등을 핥히는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기려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결합되어 있어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기려고 등을 핥히는 관계였어요. 네. 그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서로 죽자 사자 군사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끌어안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대화하고 서로 껴안고 등을 핥히는 관계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나간다라는 거죠. 네. 자, 서로 끌어안아서 한쪽이 쓰러지면 나머지들 같이 쓰러진다. 그러지 말고 서로 룰을 정해서 경쟁을 하자. 그 대신 귀를 깨문다든지 눈을 찌른다든지 머리끄덩이 잡아당긴다든지 낭심 공격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둘이 경쟁하지 않느냐. 이거 복싱 룰 정도로 하자라고 미국의 전략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동등하게 어떤 규칙 아래에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나가보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군사적 인도태평양 전략이니 뭐니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부딪히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중국 고립이라는 걸 전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으로 진출한 미국들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미국에 진출시키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제조업부는 엄청납니다. 이 상황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그 판단에서는 미국 지도부에서는 지금 양쪽의 룰을 한 단계 높이자. 끌어안아서 등 할퀴지 말고 한 단계 높여서 룰을 정해서 서로 복싱 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전 시절처럼 핵무기 코앞에 갖다 놓고 죽이는 살리네. 네.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경쟁하자 정도로 맺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미 정책 라인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키신저 저 장관의 시선이 아주 지혜롭다. 그렇죠. 배울만하다. 그 백세에서 나오는 그 안목이라는 거, 식견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키신저야말로 그냥 냉전의 한복판에서 외교를 이끌어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미국의 외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보는 사람인데, 백사를 살면서 미국 외교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이라든지 동북아시아에 관련된 아시아의 획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이 저렇게 확 커버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딱 걸림돌이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보니까 그냥 무조건 공격하는 이런 거 아니다. 복싱 룰을 정해서 공격을 해라. 네. 저쪽에서는 낭심을 친다라든지 머리끄댕이 잡는지 같이 끌어안고 자폭하지 말고 그 정도로 움직여지는 것이 사실상 역사의 룰 아니냐. 지금 미국의 정책 라인이 이 정도로 세계 정세 중국과의 경쟁을 보고 있다면은 이거는 사실 그 미국 정책 라인의 선배격인 헨리 키신저의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느슨한 거 아니야라고 보는 관점이 네. 더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외교 천재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따라 더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8.15 광복 78주년을 맞이했는데 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지금 바뀌고 있는 정책 외교 정책의 핵심 그러니까 실익 국익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기민하게 대응해야지 무조건 선 긋고 너는 적이야 라고 하는 것은 외교의 굉장히 실패담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국과 중국 관계에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배울 만한 그런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지혜로운 견해까지 우리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원의 시사평론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